장영실 하면 세종대왕 시대 천재 노비로만 알고 계셨죠? 노비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로요. 하지만 사실 장영실의 아버지는 명문가의 후손이었어요. 원나라 귀족 후손인 아버지와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어머니가 관기라 그도 자동으로 노비 신분이 된 거예요. 능력은 뛰어났지만 신분 때문에 빛을 못 본 케이스였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노비 장영실의 진짜 배경이랍니다. 세종대왕이 괜히 그를 발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세종은 그의 숨겨진 재능과 고귀한 혈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분제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 잠재력을 인정한 셈이죠.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조선 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치구기, 자경로, 앙부일구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죠. 특히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 유명해요. 그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선구자였어요. 그의 업적은 단순 발명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줬죠. 농업 생산성 증대부터 백성들의 삶 개선까지 말이에요. 결국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종삼품 벼슬까지 올랐어요. 능력 하나로 신분 차별을 극복한 진정한 조선의 영웅이에요. 이제부터 장영실은 귀족 혈통의 천재라고 기억해주세요. 역사 알수록 더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기자 피라미드가 노예들이 지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사실 그건 엄청난 오해예요. 대피라미드, 카프레, 멘카우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지었어요. 이들은 잘 먹고 잘 자며 특별히 건설된 마을에 살았죠. 심지어 매일 위료 지원과 신선한 고기까지 먹었대요. 우리가 아는 잔혹한 노예 이미지와는 다르죠. 노예 노동 이야기는 주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게서 왔어요. 그는 피라미드 건설 수백 년 후에 기록했거든요. 고고학적 증거는 노예가 아닌 자유노동자를 명확히 보여줘요. 이들의 무덤은 파라오의 매장지 바로 옆에서 발견됐어요. 이는 강제 노동이 아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죠. 피라미드 자체는 서부 사막 가장자리에 있어요. 모든 자원이 흐르던 나일강에서 겨우 9km 떨어져 있었죠. 모카탐 지층의 현지 석회암을 사용했어요.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죠. 기원전 2600년부터 서 있는 가장 오래된 불가사위예요. 그러니 다음번엔 노예가 아닌 숙련된 이집트인들이 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그들의 업적을 더 놀랍게 만들지 않나요? 역사는 깊이 파고들면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그냥 듣는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다들 뉴턴을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합리, 그 자체라고요. 하지만 사실 뉴턴은 평생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훨씬 더 몰두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아는 뉴턴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보다 현자의 돌을 찾는데 더 진심이었다고요. 뉴턴의 서재엔 과학서적보다 연금술 문서가 훨씬 많았죠. 그는 고대 지혜 속에 우주의 비밀이 숨어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성경의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에도 엄청난 시간을 쏟았어요. 그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신의 의지를 밝히는데 더 집중했어요. 이런 연구들은 사실 그의 과학 연구와 분리할 수 없었어요. 뉴턴 시대엔 과학과 미신의 경계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연금술이 우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죠. 그는 고대 현자들이 이미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지혜를 재발견하는 임무를 띄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비공개 연구 노트에는 수많은 연금술 실험 기록이 가득해요. 실제로 중금속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답니다. 연금술 후유증이죠. 현대 과학과 종교에 불리는 뉴턴 사후에나 생긴 개념이랍니다. 이런 사실들은 세상이 탈마법화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기도 해요. 뉴턴이 정말 연금술에 성공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학의 아버지 뉴턴을 만나면 그의 비밀 연구도 기억해주세요.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퍼뜨린 프로파간다였죠. 영국 조종사들이 밤에 적기를 잘 격추하자 독일이 궁금해했어요. 그때 영국 정부가 우리 조종사들은 당근을 엄청 먹어서 그렇다 고 발표한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진짜 이유는 바로 레이더였어요. 영국은 레이더 개발을 숨기려 당근을 희생시킨 거죠.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당근은 눈약, 신세가 됐어요. 물론 당근에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야맹증 환자가 아니라면 시력이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아요. 당근은 원래 이란이 원산지고 처음엔 이피랑 씨앗 때문에 재배됐대요. 지금처럼 주황색이 아니라 보라색, 검은색, 흰색 등 다양했죠. 우리가 아는 주황색 당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개량된 거예요. 네덜란드 왕가 상징색이 주황색이라 품종 개량을 한 거죠. 2022년 당근 생산량은 중국이 전 세계의 44%를 차지했어요. 당근이 주황색인 건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이게 비타민 A의 핵심이죠. 결론적으로 당근은 맛있고 건강에 좋지만 마법의 눈약은 아니라는 거. 영국 정부의 귀여운 거짓말 덕분에 오해가 생긴 거죠. 역시 역사는 승자가 쓰고 때로는 정부가 야채에게도 쓰게 하네요. 다음엔 또 어떤 상식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볼까요? 갈릴레오를 천재천문학자로만 아시죠? 하지만 그의 실제 가운데 손가락이 전시 중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네, 잘린 그의 가운데 손가락이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갈릴레오 박물관에 있는 세속 유물이죠. 하지만 이건 유언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고 95년 뒤인 173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의 유해가 웅장한 영묘로 옮겨지던 중이었죠. 그때 골동품 수집가와 해부학자들이 나섰어요. 그들은 그의 가운데 손가락, 검지, 엄지, 그리고 치아를 가져갔죠. 심지어 척추뼈까지. 정말 특별한 기념품이죠. 가운데 손가락은 안젤로 마리아 반디니에게 먼저 갔어요. 그는 로렌시안 도서관에서 그것을 전시했어요. 최종 보관되기 전까지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왜 하필 가운데 손가락일까요? 어떤 이들은 저항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엿 먹어라라는 메시지죠.
결국 그는 교회로부터 박해받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의 생각은 이단이었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으면 손가락이 유물이 될까요?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역사 조각이에요.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손가락이네요. 3. 1운동이 평화 시위였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일제는 3. 1운동을 폭동으로 둔갑시키려 했어요. 전 세계에 조선인들이 폭력적인 볼셰비키 반란을 일으켰다고 퍼뜨렸죠. 심지어 조선인들은 일본의 자비로운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거 완전 어이없죠? 평화 시위였는데 말이에요. 시작은 서울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의 독립선언서 낭독이었어요. 이 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당시 인구 1600만 중 최대 200만 명이 참여했죠. 그러나 일제는 이 시위를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했어요. 1920년 한국 측 추산 사망자만 7,500명이 넘고 체포된 사람도 거의 47,000명에 달했어요. 일제는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파괴하기도 했죠. 제암리 학살처럼요.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태웠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선교사, 기자 등 외국인들이 진실을 목격하고 폭로했거든요. 결국 국제사회는 일제의 만행과 거짓말을 알게 되었죠. 3. 1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시는 승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의 것이죠. 살렘 마녀 재판하면 진짜 마녀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마녀가 아니라 마녀로 몰렸을 뿐이었어요. 1692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살렘 마을에서 비극이 시작됐죠. 어린 소녀들의 이상한 행동이 악마의 시였다고 여겨졌고요. 고작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녀로 고발당했어요. 그중 30명이 유죄,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죠. 반전은 살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살렘은 단지 지역 중심지였을 뿐 전체 사건이 다 거기서 일어난 건 아니었죠. 자일스 콜이라는 남성은 기소 거부로 돌덩이에 깔려 죽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마녀 사냥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바로 유령 증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악마가 시켰다고 증언하면 그대로 믿어졌던 거죠. 말도 안 되죠. 유력 인사들까지 고발당하자 주요 성직자들이 위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결국 유령 증거는 효력을 잃고 재판은 점차 막을 내렸죠. 이 모든 사태가 겨우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중에는 고발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죄로 선언되기도 했어요. 결론은 마녀가 아니라 불신과 히스테리가 진짜 악마였던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로 때때로 비극을 만들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마녀 재판 이야기를 들으면 꼭 기억하세요. 진짜 마녀는 없었고 그저 인간의 어두운 면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는 것을. 다들 뉴턴 하면 사과나무, 만유인력만 떠올리죠? 근데 사실 그가 평생 비밀리에 한 연구가 따로 있었다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뉴턴의 진짜 관심사를 파헤쳐볼 시간. 뉴턴은 무려 1만 페이지가 넘는 연금술과 신학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현자의 도를 찾고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풀려했죠. 이 방대한 자료들은 뉴턴 프로젝트 덕분에 세상에 공개되고 있어요. 옥스퍼드대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뉴턴의 모든 것을 밝히죠. 심지어 뉴턴은 지구 종말 시점까지 계산하려 했다는 사실.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가 연금술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요? 당시 연금술은 현대 화학의 초기 형태였고 존경받는 학문이었습니다. 뉴턴은 과학과 신학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로 봤어요. 그의 연금술 연구는 빛의 본질, 물질의 변화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케임브리지대와 협력하여 뉴턴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고 있죠. 예루살렘 국립도서관에는 뉴턴의 방대한 신학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는 뉴턴의 화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죠. 뉴턴은 사실 마지막 연금술사이자 최초의 과학자였던 겁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어요. 사과만 기억했다면 뉴턴의 반쪽만 아는 셈이죠. 이제 뉴턴의 숨겨진 면모를 더 깊이 탐구할 기회입니다. 역시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반전의 연속이네요. 다들 아시는 전설의 시리즈 에픽 랩 배틀 오브 히스토리 ERB죠. 근데 첫 시작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 아셨나요? 2010년 존 레논 대 빌 오라일리가 첫 에피소드였어요. 이게 사실 나이스 피토리 개인 채널에 올라왔었다는 거 아세요? 시즌1 전체가 메인 채널 아닌 개인 채널에서 방영되었죠. 시리즈 대박 후 드디어 ERB 자체 채널이 생겼어요. 지금은 구독자 1,500만 명, 조회수 40억 회 넘는 거대 채널이죠. 근데 이 랩 배틀들이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니었다는 거. 오바마 대 롬니는 유튜브 최초로 골드 인증을 받았어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인정한 골드 등급이라니 대단하죠? 다스베이더 대 히틀러도 골드 인증을 받았다는 반전. 아인슈타인 대 스티븐 호킹도 같은 해 골드 딱지를 달았어요. 닥터 수스, 셰익스피어, 마스터 치프까지 줄줄이 골드 행진이죠. 심지어 스티브 잡스 대 빌 게이츠도 골드 인증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라기엔 너무 대단한데요. 2015년엔 마리오 형제 대 라이트 형제도 골드를 획득했죠. 이 모든 게 개인 채널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였다는 게 믿기세요? ERB는 단순한 랩 배틀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현상인 거죠. 유튜브에서 시작해 음악 차트까지 정복한 이들의 이야기는 역시 역사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법인가 봐요. 여러분, 몽골 제국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 엄청난 파괴와 정복만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몽골 제국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몽골을 야만적인 정복자로만 알지만요. 이 거대한 제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답니다. 정복 후에는 놀랍게도 팍스 몽골리카라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죠. 덕분에 실크로드 무역이 활성화되고 문화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화약, 인쇄술, 나침반 같은 기술들이 서양으로 전파된 것도 이때 덕분이에요.
유럽인들은 몽골을 통해 처음으로 국수와 아이스크림을 맛보기도 했죠. 몽골이 없었다면 서양 문명의 발전은 훨씬 더 늦어졌을 거예요. 심지어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 시스템도 몽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몽골 지배자들은 정복지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죠.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고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뜻밖의 변화도 가져왔어요. 고려 왕실이 몽골과 혼인하며 교류가 활발해졌고 몽골식 복장, 음식, 심지어 언어까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몽골 제국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을 융합한 대제국이었던 겁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역사는 역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네요.